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는 폐가에 들어갔다가 처녀 귀신이 붙었다. 저희 시골은 충남에 있는 청양이에요. 척하고 들으면 청양고추가 유명할 것 같지만 고추보다 유명한 구기자가 있는 곳이죠. 시골이다 보니 정말 낡은 집들도 많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물도 덜어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으스스한 건물도 많아요. 이 얘기는 제가 어렸을 적 마을 잔치날 회관에서 어떤 할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냇물이 흐르는 냇가 옆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는데 할아버님이 젊은 시절 그 건물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관을 짜주시는 분이 임시로 짠 관을 보관하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당시엔 새 건물이었겠죠. 젊은 시절에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이 달빛이 밝았던 어느 날 수박밭 원두막에서 늦은 시간까지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계셨다고 해요. 술도 다 떨어져 가겠다 얘기거리 역시 돈이 났겠다. 치기였는지 모르지만 할아버님 친구분께서 솔깃한 제안을 하셨더래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부정 탈 수도 있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그 건물을 한번 들어갔다 와보자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해준 시간을 버티고 나오면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술값을 내는 제안이었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님에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내보는 그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근처에만 갔는데도 한기가 느껴져 으스스했다고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할아버님의 친구분께서 들어가실 차례가 되었는데 들어가시길 꺼려하는 친구분의 등을 밀고 있던 찰나에 건물 안에서 쓱쓱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네 분 모두 서로 눈빛으로 너도 들려? 너도 들었지? 라고 사인을 주고받다가 동시에 용기를 내어 건물의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 본 순간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분이 관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쓰다듬고 있더래요.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기에 본능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길로 홍비백산하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집으로 다른 박질을 하여 들어와 문을 잠궜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쳐 들어왔으면 옷도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 있고 땀에 절어 있었다고 하네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친구분들을 만나 어제의 일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님만 그때를 기억하고 나머지 친구분들은 술을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갔다고만 말씀을 하시더래요. 건물의 앞까지 갔던 일부터 가위바위보를 했던 것, 서로 건물 안에서 들렸던 소리를 의식하고 눈빛을 주고받던 것까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는 거였죠. 오히려 친구분들은 할아버님이 술에 취해 잠들다 꿈을 꾼 거라고 치부해 버리셨더래요. 그날도 그 친구분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비까지 내려 더 무서우셨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스슥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이 되어서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계셨는데 이내 궁금해져 이불만 살짝 들추어 빼꼼히 내다본 순간 어제 봤던 그 흰색 소복의 여자가 방 안에서 할아버님의 방문을 미친 듯이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신 할아버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느 논밭 한가운데에 서 계시더래요. 주위는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도 뿌연 안개로 덮여 있어 앞이 잘 안 보이셨다고 해요. 단지 발밑에 이미 베어놓은 뼈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밭이었다고 생각하셨대요. 발길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저 앞에 큰 덩치를 가진 사내가 서 있더래요. 말씀하신 크기로 보아하니 추억만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눈을 찌푸리며 조금 더 다가가자 그 사내가 알아차렸는지 뒤를 도는데 머리엔 상투를 트고 풀어헤친 저고리에 팔짱을 끼고 있는 팔은 물론이고 몸에 털이 여기저기 나 있고 길게 기른 눈썹이 눈매가 굉장히 무서웠더래요. 할아버님이 그대로 굳어있자 그 사내가
이리 와보시오. 라고 말문을 열었대요. 다가가기 망설여져 그냥 서 있었는데 그 사내보다 몸집만 초등학생처럼 저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웃으면서 할아버님의 주위를 빙빙 돌더래요. 그래도 굳어버린 할아버님이 미동도 없자 큼직한 사내가 다가와서는 벙어리냐고 하더니 허리를 굽어 할아버님의 앞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하더래요. 할아버님은 여기가 어디냐고 겨우 말문을 열었는데 빙빙 돌던 작은 사내들이 자리에 앉아서 어디긴 어디여 우리 동네지라고 말하며 대신 대답하더래요. 큼직한 사내가 여기까지 어찌 왔는지는 몰라도 집에 들어앉은 잡것 때문에 당분간 고생하겠네라고 하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님은 대강 짐작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드셨대요.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앞서셨던 거죠. 그러다 이윽고 말문을 뗀 할아버님께서 지가 혹시 죽은 건가요? 라고 묻자 큼직한 사내가 말하길 죽은 건 아니요. 여긴 원래 산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인데 어쩌다 여기 거정 온 거요? 라고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대요. 할아버님은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친근한 느낌 그리고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셔서 경계심을 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고 해요. 그때 큰 사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앉아있던 작은 사내가 재치기를 했는데 날아갈 듯 옷이 휘날리고 태풍이 집을 삼키되 등 뒤로 엄청 심한 바람이 지나갔다고 해요. 이윽고 재치기를 끝마친 작은 사내가 큰 사내를 바라보면서 딱 보니께 그년이 분명하구먼. 찢어주길 연 이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할아버님이 떨고 계시자 큰 사내가 말하길 믿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깨비여. 자네는 죽은 게 아니여. 어쩌다 여기로 왔는가.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디 그 육실할 것이 눈앞에 서란 것 빼고는 왜 일로 왔는가 잘 모르겠소 라고 하더랍니다. 도깨비라는 얘기를 들으니 할아버님께서도 엄청나게 신기했다고 해요. 그년이 곧 가실 양반들 관에다 별 해괴한 짓을 다여서 부정을 태운다니께 편하게 갈 양반들도 그년 때문에 못 가고 여기저기 떠도는겨 라고 얘기했대요. 어쨌든 그년이 뭔 바람이 불어 그짝 양반한테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봤다는 것부터가 위험한 거구먼. 목숨 부지 여기 힘들어 알간. 그러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여. 산 사람이 못 들어올 뿐이지. 엄연히 여긴 우리 동네고 그짝 양반 입구는 꿈도 아니여. 얘기를 마치고 뿌연 하늘만 바라보더래요. 단지 건물을 쳐다봤다고 해서 곧 죽을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이승에만 머물게 하는 그 여자 귀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여기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 경계라는 사실에 아리송하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에 할아버님은 도깨비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대요. 지는 이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구먼요. 지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떼어낼 수 있는지 기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시우. 부탁이에요. 지발요. 정말 간절하게 도깨비에게 얘기를 하자 큰 도깨비가 헛기침을 하더니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마치 천둥번개 같았다고 해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런디 메밀묵을 많이 쏘아주면 한번 생각해 볼 테니께 정확히 5일 뒤에 큰 대접에 메밀묵을 가득 담아 대문 앞에 놓아줄 수 있는가? 라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수긍한 할아버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 오직 도깨비 옷저고리만 붙잡고 천천히 따라오라는 도깨비를 따라 꽤 오랜 시간을 걷고 걸으셨대요. 얼마나 걸었는지 감도 오지 않았을 때 금태로 둘은 커다란 문이 보이더래요. 큰 도깨비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자 그 큰 대문이 열리면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비추더래요. 할아버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따뜻한 비단옷 수십 개를 갑자기 겹쳐 입은 듯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이 발로 이불을 박찼을 때 머리를 이불 끝까지 덮고 있었던 탓인지 온몸에는 땀범벅에 숨도 차고 어지러웠다고 해요. 바로 실눈을 뜨고 방문을 바라봤을 때 아까 봤던 그 여자는 없었고요. 그곳에서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시간은 겨우 15분 정도밖에 지나 있지 않았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할아버님은 일단 메밀묵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 이후 할아버님은 5일 동안 매일 가위에 눌리시고 악몽을 꾸시고 밤마다 꿈에서나 현실에서 이따금씩 그 여자를 봐야만 했대요. 참 이상한 게 그 여자는 말도 걸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할아버님에게 다가오더래요. 4일째 되는 날 잠을 자는데 너무 한기가 들고 느낌이 좋지 않아 눈을 살며시 떴는데 그 여자가 할아버님 얼굴 앞에서 미친 듯한 속도를 내며 손으로 할아버님 얼굴을 쓰다듬고 있더래요. 이윽고 그 여자가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합쳐진 톤으로 같이 가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더래요. 일어나 홍비백산에서 밖으로 도망 나온 할아버님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동네를 뛰어다녔대요.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할아버님은 모아왔던 돈을 탈탈 털어 메밀묵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대문 앞에 메밀묵을 놓아두었대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대접이 아니라 대야에 담아뒀으니 좀 도와주셔요. 라고 중얼거리고 방으로 돌아왔대요.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방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밖에서 친구분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반가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방 안에서 왜 부르냐고 대답만 하고 있으려니까 친구분들이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자꾸만 재촉을 하더래요. 궁금한 나머지 창호지에 자그맣게 구멍을 내어 밖을 바라보니 마당 담벼락 위에 검은색 물체 하나가 할아버님 친구 세 분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앉아있더래요. 할아버님께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마터면 오줌을 지릴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할아버님은 이성의 끈을 잡고 무슨 일이여 이 시간에 나 못 나가 몸이 안 좋아 라고 하시면서 계속 대답만 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밖에서 검은 물체가 말하길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들어가 끌고 나와야겠구먼 이라고 하더랍니다. 너무 놀란 할아버님은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버셨대요. 일부러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더 이상 밖에서 인기척이 없다가 갑자기 이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겨들어온겨. 사지를 찢어줄까? 당장 꺼지지 못혀. 대체 무슨 해꼬지를 하고 다니는겨. 죽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지. 왜 엄한 사람을 괴롭히는겨. 당장에 배가 고프니께 너라도 잡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는디 그리해줘. 라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로 큰 바람이 몇 번 불고 방문이 흔들흔들 하더니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깨르륵하고 들리고 덜컹덜컹 하더니 아주 잠깐이지만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잠잠해지더래요. 비명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헷갈리신다고 하셨어요. 방 안의 할아버님은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대요. 아까 뚫어놓은 창호지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는데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밖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자 무슨 용기가 났는지 메밀묵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메밀묵이 멀쩡하더래요. 손을 댄 흔적도 없는데 다만 색이 좀 이상했대요. 대문 밖을 나가보니 어스름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원두막 가는 방향으로 그때 보았던 큰 도깨비가 도깨비불 몇 개와 함께 덩실덩실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엔 도깨비도 그 귀신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기심에라도 그 건물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듯 했어요. 얘기를 들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정말 현실과 다른 경계가 있는지는 미스터리지만 도깨비가 마냥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따라와. 한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냥 주변 사람에게 물어물어 찾거나 인력사무소에 가서 막노동 일을 하거나 하는 수준이었어. 때문에 고액 단기 알바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체 닦기라든가 생물학적 실험 같은 것들이 고액 알바랍시고 소문을 타고 돌아다녔지. 사실을 말하자면 시체 닦기 같은 알바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일들은 아니었지. 사실 당시가 딱히 먹고 살기 편한 시절은 아니었어. 월드컵도 넘기고 한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 외환위기 당시에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사금융도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시기였지. 하여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흑자니 어쩌니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빚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던 시절이었어. 물론 외환위기 당시보다야 나았지. 각설하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의외로 자살자가 많았어. 때문에 시체 닦기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소문이 횡행했던 것이었지. 그런 연유로 나 역시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이라도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결심했는데 최소한 3달을 빡시게 일하고 1학년 때 신나게 놀다가 2학기 즈음에서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군대 가기 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빡시게 돈 벌 생각을 했어. 더군다나 대학 등록금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좀 있었지. 하여간 그런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자신이 알바 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매우 고액 알바라고 했었지. 최저시급도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일이었어.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지. 일당 10만 원, 약 3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한 번에 벌 수 있고 딱히 기술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싶어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아. 요약하자면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었지. 그것도 사람이 죽은 집을 청소하는 일.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는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자살하거나 노인 혼자 살다가 죽어서 집 전체를 뜯어내서 새로 시공하는 일이었지. 그나마 겨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어. 여름처럼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꼴 같은 건 없을 거라고 했지. 그게 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사람이 죽으면 온갖 오물이 나와서 바닥을 오염시키는 데다가 그 누구도 사람이 죽은 집의 집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부의 가구들을 전부 뜯어내고 벽지부터 바닥까지 새로 해야 하는 일이었지. 누구나 알다시피 20살 초반에는 무슨 일이든 짧고 돈만 많이 주면 꼭 하는 게 대부분이라 나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갔어.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서울은 뭐 주택가였지. 좁은 도로 좌우로 낡은 빌라들이 가득 들어찬 마을이었어. 사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불문율이었지.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려 하지 않고 물어보면 되려 화를 냈지. 그런 주의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난 그저 닥치고 묵묵히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드러냈어. 친구 녀석은 전날 술이 떡이 되게 마셨기에 오지 못했고 나 혼자 오게 되었는데 그 덕인지 더더욱 서먹했어. 나보다 나이 많은 형 몇이 그나마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을 거야. 물론 그런 말 몇 마디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정말 닥치고 일만 했지만 말야. 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했어. 15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는데 정말 오래된 건물인지 천 정도 낮고 화장실의 타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 그런데다가 바닥의 장판들은 어째서인지 딱 보기에도 새카맣게 얼룩이 져 있었는데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핏자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거기에 그 자국이 방 여기저기 잔뜩 묻어 있었고 안방은 매우 넓게 퍼진 모습, 거실은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습이었어. 이 집의 방은 2개, 하나는 안방, 그리고 하나는 아이들 방인 듯 했는데 아이들 방에는 작은 2층 침대가 있었어. 하지만 피는 묻어 있지 않았지.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가구들이었기에 다도나 해머를 들고 박살을 냈어. 이런 시끄러운 공사를 하면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올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 나와서는 잘 됐네 하는 식의 잡담들을 들어놓을 뿐이었고 큼직하게 박살낸 물건들을 계단을 통해 들고 내려와 화물트럭 위에 싣고 있는데 구경 나온 아줌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 애들은 무슨 죄래. 민승이 아빠가 하여간 못돼 먹은 양반이라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난 쓰레기를 던져놓고 짐짓담을 시키는 척하며 담배 하나 물고 서서 아주머니들 말에 귀를 기울였어. 요약하자면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저씨가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별로 대단할 건 없는 얘기여서 나름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아 나갔는데 막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더라고.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결국 생활고를 못 이겼는지 잠자는 아내를 장도리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이들은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본인도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였어. 사실 당시에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던 당시라 그냥 그럴 법하다 정도 생각이 들었어. 아줌마들 얘기를 듣고 기분만 잡쳐 다시 작업하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아까보다 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괜히 불문율은 아니었겠지. 차라리 몰랐어야 하는 얘기들이었어. 한참 일을 하고 저녁 9시 즈음인가 일이 끝났지. 일 끝나고 아저씨들이랑 형들이 모여서 술 한잔을 한다는데 나는 그날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가겠다고 하고 그 빌라 앞에서 헤어졌어. 근처에 순대국집인가 그런 데가 있다고 그이 간다 하는데 난 동네를 벗어나서 버스 타러 반대쪽으로 헤어졌어.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가 정말 인적이 없었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근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 정말 공포영화에 등장인물들을 욕할 게 못 된다는 걸 그때 느꼈지. 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본다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군가 후다닥 하고 숨는 게 보였어. 아니, 보인 건지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진짜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찌르르한 기운이 확 올라오는데 몸이 움츠러들어서는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었지. 결국은 그렇게 골목을 벗어났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계속 뒤가 근질거렸어. 내 뒤에는 분명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람 말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그때 느꼈어. 내일부터 일을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말야. 어차피 일당은 당일 나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고 소개비를 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미안하더라도 일 못 나간다고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는데 이 빌어먹을 눈이 제 멋대로 아까 내가 앉아있던 쪽을 바라보게 되었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몽의 시작이었어. 맨 뒷좌석에 애엄마로 보이는 여자랑 애들 둘이 앉아 있었는데 어디 상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 같은 모습도 아니었지. 그런데 절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확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진짜 집에 뛰어서 들어온 것 같아.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큰 길 옆에 작은 골목을 하나 지나야 했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헛것을 몇 번이나 본 것 같았어. 우리 집도 빌라여서 진짜 손을 달달 떨면서 집키를 따는데 왜 그렇게 문이 안 따지는지. 여튼 미친 듯이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는 열쇠를 집어넣으면서 결국 간신히 돌려서 집에 들어갔지.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는 원래 출장이 잦아서 잘 안 계시지만 어머니는 늘 집에 계시는 편인데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신다고 쪽지를 올려놨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여놓으셨어. 난 바로 집안에 불을 다 켜고 내 방에 들어가서 침대 구석에 몸을 딱 붙이고 문만 쳐다봤어. 근데 진짜 어이가 없던 게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야. 내가 긴장하면 손톱으로 손가락을 긁는 버릇이 있거든. 진짜 미친 듯이 긁었어. 그러면서 방문을 쳐다보는데 뭐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지. 너무 무서워서 다시 거실로 후다닥 뛰어간 다음에 TV를 켜놓고 볼륨도 올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당시에 다운받아 놓았던 애니메이션을 켜놨어. 애니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적막감이 너무 싫었어. 어차피 내일 일도 없고 해서 진짜 잠도 안 자고 그날 밤을 버틸 요량으로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방문만 바라봤지. 문을 다시 닫을까 했는데 문을 닫으면 또 스르륵 하고 열릴까 싶어서 아예 활짝 열어놨어. 얼마나 지났으려나. 갑자기 우리 집에 창고로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뭔가 덜그럭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진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칼 하나를 꺼내서 나갔어. 내가 당시에 군용 나이프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내 방에 칼이 몇 재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흉측하고 커다란 서바이벌 나이프를 꺼내서
손에 꽉 쥐고 창고방으로 갔지. 창고방은 불을 안 켜놨고 문도 닫은 상태라서 진짜 뭐라고 해야 하지?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하나? 진짜 공포 영화에서 거길 왜 들어가 멍청아 라고 할 법한 상황에 처해보니까 왜 거길 들어가는지 알겠더라고. 아니 사실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가게 되었지. 문을 살짝 돌려서 열고 발로 확 밀면서 문에서 떨어졌어. 다행히 창고 안에는 별거 없었지. 난 한숨을 탁 내쉬면서 내 방으로 돌아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너무 조용한 거야. 내 방에 돌아가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지. 난 분명 거실에 TV도 켜놨고 내 컴퓨터에 애니메이션도 켜놨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숨이 탁 막혔어.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 놓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 그때 분명 집 안인데 스산한 바람 같은 게 귓가를 스치더라고. 그리고 무슨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너무 작게 속삭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 정말 움직이지조차 못하겠더라고. 한참을 그 목소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선 그 자세에서 계속 그 목소리만 듣고 있었어.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대로 빨리 해가 밝았으면 하면서 말야. 근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진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느낌이 들면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슬금슬금 내려다 봤는데 어린 남자애가 마치 수영장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집 바닥에 반쯤 잠겨서 날 쳐다보더라고. 눈이 마주쳤는데 날 보면서 시익하고 웃었어. 근데 그 입술이 정말 귀 밑까지 쫙 찢어지는 걸 보고 바로 냅다 뛰어서 집 밖으로 나갔지. 신발도 안 신고 우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뛰어서 큰 길로 나갔어.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술집을 찾아 들어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혼자 술을 퍼마셨지. 그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는 않는데 가끔 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면서 귀에 뭔가 있는 기분이 들어. 세 번째 이야기, 그를 괴롭히면 안 된다. 후부의 이군은 지난해 우리 부서로 배속되었다. 나이는 20대 후반. 잘생기고 부침성도 좋은 멋진 청년이었다. 이전까지 있던 부서와는 전문 분야가 다르고 아직 신입이라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노력도 하는 데다 한번 가르치면 금세 배워서 사수인 내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부서 대부분은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좋게 평가했다. 대하기 편하지만 예에 바르고 유머 감각도 있는 A군은 금세 우리 부서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런 A군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B씨라는 사람이었다. B씨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일은 꽤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달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다. 단점은 당연히 물어뜯고 장점마저도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헐뜯어대곤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렬히 물어뜯거나 사정사정할 때까지 늘어지는 일은 그제껏 없었다. 좀 기분이 나빠지기는 하지만 그것뿐이니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저 다들 최대한 B씨랑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 새로 들어온 A군에게 일을 가르치는 건 내 몫이었고 내가 의식적으로 피한 것도 있었기에 A군과 B씨의 잡점은 거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B씨는 그 무렵부터 A군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닐까? 어느 날 A군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B씨가 다가가 A군이 일하는 걸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시비를 걸어댔다. 그 문장 이상하지 않아? 그걸로 A군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 형식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프린트에서 나눠볼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어휘도 모자라고 말야. 마침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내가 그걸 목격했다. 나는 B씨에게 이건 초고인데다.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다고 말해서 어떻게든 돌려보냈다. A군을 들들 볶을 생각에 내가 자리를 비우기만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분 나빴다. 자존심 높은 B씨는 유능하고 호감을 사는 데다 미남인 A군을 질투한 것이다. 몰래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일부러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려던 건데 A군에게 괜찮냐고 묻자 저는 괜찮습니다. 라며 곤란한 듯 웃었다.
그로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A군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익혀 한 사람의 몫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와는 반대로 B씨의 작업 능률이 점차 떨어져 갔다. B씨가 작성한 서류는 깔끔하고 보기 쉬운 것으로 호평이 자자했는데 줄 간격도 이상해지고 존댓말과 반말이 헷갈리는 등 읽기 어렵게 변해버린 것이다. 또 굳이 어려운 말을 골라 쓰고 나던 B씨답지 않게 단어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일도 이어졌다.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는 법이라 여기고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B씨의 상태는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스트레스 때문인지 B씨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A군에게 온갖 싫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함께 일을 하게 되면 A군한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끝내는 일과 상관없는 소리까지 늘어놓게 되었다. 여자 사원을 꼬시는 게 아니라는 둥. 팔방미인인 척하지만 실은 다들 싫어한다느니 이쯤 되면 그냥 시비 거는 수준이었다. 주변에서도 다들 신경을 쓰기 시작했지만 B씨의 태도는 악화될 뿐이었다. A군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 갔고 다들 B씨에 대해 불만이 커져갔지만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태도와 비례하듯 B씨는 모든 것을 잘못하게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져가고 줄담배를 피우는지 혈색도 나빠지고 살도 붙었다. 지금까지 B씨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긴 해도 자기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던 데다 건강도 잘 챙겨왔다. 그러던 어느 날 A군과 술을 한잔하게 됐다. 일 끝나고 한잔 하지 않겠냐고 A군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A군과 둘이서 술을 마시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뭔가 상담할 거리가 있겠거니 싶었다. 나는 평소보다 좀 좋은 술집에 데려갔다. 개인실에서 천천히 마시다가 A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생각한 대로 B씨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A군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다. 제가 특이 체질이라고 해야 하나. 저를 싫어하거나 목리를 부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순간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A군을 괴롭히거나 A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A군을 따돌리려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려지게 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던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단다. 그 정도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A군은 말을 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A군에게 끼치려고 한 위해를 스스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가장 심한 것은 중학교 시절 이야기였다. 중학교 시절 A군에게는 아주 똑똑한 동창생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독 수학에서만은 A군을 이기지 못해서 그게 컴플렉스였다. 그리고 어느 날 A군의 수학 노트와 교과서를 훔쳐서 태워버렸단다. 하지만 못내 양심에 걸렸던지 다음날 A군이 수학 교과서를 찾는 걸 보고 울면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A군은 어차피 새로 살 생각이었기에 가볍게 용서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 교과서 노트를 태웠던 아이의 집이 전소했다.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다던가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A군은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A군의 뜻과는 상관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설령 A군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가족이라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불제도 자주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원인 자체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A군은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같이 아무래도 어울리기 힘든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A군은 아직 부모님한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라며 내게 처음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싶으면서도 나는 A군에게 B씨 일은 알아서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능력이라니 만화 같아서 멋있잖아 라고 말하며 울상을 짓고 있는 A군을 억지로 달래 겨우 웃는 얼굴로 돌려보냈다. 나는 오컬트나 초능력 같은 건 믿지 않는다.
하지만 B씨가 A군을 괴롭히는 건 어떻게든 말려야겠다 싶었다.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도 B씨는 A군에게 다가왔다. 마치 할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A군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반응을 보였다. 나는 전날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더 가까이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들 A군의 편에 서고 B씨를 대관시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약간 꺼려해도 오히려 비웃던 B씨였지만 이 지경이 되니 역시 동료들의 눈초리에 기가 죽은 듯 했다. 그리고 그 무렵 내가 중지하려 끼어든 것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뭐야, 너희들 그렇게 그놈 편만 들고 이 녀석이 오고 나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짜증나고 방해돼.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겠냐? 네가 얼마나 폐를 끼치고 있는지. B씨는 얼굴을 붉히며 열변을 토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A군도 나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말을 마친 B씨는 거친 기세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잠깐 동안의 침묵 후 누군가 말했다. 뭐라는 거야? 정말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네. 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B씨에 대한 성토와 A군을 향한 위로가 이어졌다. A군은 여전히 아연실색한 채였다. 몇 분 지나자 소동도 가라앉고 다들 자기 일로 돌아갔다. 나는 A군의 걱정에 B씨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조금 조용해질 무렵에야 나는 B씨를 찾아 나섰다. 아마 화장실이나 흡연구역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쳤다. 설마 싶어서 나는 황급히 방을 뛰쳐나와 B씨를 찾았다. 흡연구역에는 없었기에 화장실로 향했다. 남자 화장실 문을 열려 있지만 문이 움직이질 않았다.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것은 B씨였다. 그 후로는 정신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난생 처음 제세동기를 썼고 구급차를 불렀다.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몇 분 정도 지났다는 것 같았다. 최근 급격히 드러난 흡연량과 갑작스런 감정 변동이 이유로 꼽혔다. 병원에는 상사가 따라가기로 하고 나는 사무실 사람들과 A군을 진정시키게 되었다. 구급차가 온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미 B씨에게 무슨 일이 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대충 사정을 설명했다. 문제는 A군이었다.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A군은 충격을 받을 터였다. 내가 발견했을 때 B씨는 이미 호흡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 A군은 분명 B씨가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화가 난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겠지. B씨의 건강 상태라면 뇌출혈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과는 상관없이 A군은 스스로를 자책할 터였다. 내가 고민하고 있자 A군은 그것마저 헤아렸는지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말했다. A군의 잘못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솔직히 나도 곤혹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B씨는 병원에서 목숨을 건졌다고. 다음날 상사가 뒤뜸해줬다. 다행이었다. 다만 뇌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직장에 복귀는 못하고 그대로 B씨는 퇴사하게 되었다. 다들 안심하거나 씁쓸해하는 와중 A군은 여전히 죽을 상을 짓고 있었다. 나는 A군의 등을 한 대 두드려주며 B씨 살았단다. 라고 말을 건넸다. A군은 간신히 웃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심 B씨가 A군에게 죽으라고 말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싶어 모골이 송연했다. A군은 열심히 기운을 북돋아준 보람이 있어 지금은 멀쩡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 B씨는 부인의 친정으로 따라 내려가 재활 겸 농사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간단한 근황 보고와 함께 수확한 농산물을 보내주었다.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보내는 바람에 다시 회사로 들고 가느라 땀 좀 뺐지만 말이다. 아내는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는 별도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내게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A군에게 보내는 사과가 한마디 써 있었다. A군에게 슬쩍 전해주니 그는 뭐랄까 말로 전하지 못할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쁜 것 같았다. B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디 A군이 괴로워할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미스테리한 사건들. 첫 번째, 최악산 토막 연쇄 살인 사건. 1980년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하나인 치악산에 이상한 사건이 생겼다. 40대 한 남성이 등산을 하던 것으로 추정된 모습이었는데 토막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 당시 토막 살인이라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고 너무 시체가 잔혹해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수사가 시작됐다. 국과수의 시체가 옮겨지고 살해 도구를 찾는데 혈안이 됐지만 결국 적당한 도구를 예상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토막 난면이 너무나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 같은 것으로 아주 부드럽게 절단된 것처럼 토막된 면의 정교함과 부드러움은 그 당시 국과수에서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 시체가 발견된 이후 7일에 한 번 꼴로 치악산 근처에 똑같이 토막이 난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결국 10후의 시체가 발견됐고 이 시체들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토막을 부위별로 정확하게 나눈 것이다. 노련한 국과수 위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토막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보다 무엇으로 절단했느냐가 더 화제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단면을 보일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외계인이라도 와서 이런 건가? 두 번째, 대성리 MT 20명 단체 음독 사건. 1986년 모대학 학생 20명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대성리로 MT를 갔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남자 14명과 여자 6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대성리의 한 민박집에 방 2개를 잡고 1박 2일 일정으로 MT를 갔습니다. 이 민박집은 방이 10여 개로 사건 당시 주인 부부와 자녀 2명 이외에 숙박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역시 민박집 식구 이외에는 별다른 용의자가 없는 것이지요. 사건은 20여 명의 학생이 밤새 술을 먹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새벽 내내 놀았다는 것인데 그 중에는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추론입니다. 알리바이를 추궁할 대상이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MT를 온 첫날과 둘째 날의 점심때쯤에 민박집 아주머니가 방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했고 20명의 학생이 전부 한 방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국과수로 사체를 넘겨 전원 부검을 시행했지만 역시나 사인을 명확하게 찾질 못했습니다. 각종 화학물질 등이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외부의 상처나 싸운 흔적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먹었던 건 소주와 막걸리인데 모두 검사해 본 결과 아무런 의심할 만한 흔적이 나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막걸리는 동네 슈퍼에서 구매한 걸로 확인됐고 막걸리 공장까지 수사한 결과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민박집 가족을 신문했지만 역시나 그들을 음독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자녀도 마찬가지이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화학물질이 결합해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독소가 생성된 건 아닐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이 의문 자체가 수사 해결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자살로 마무리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뚜렷한 동기와 원인을 찾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기억하신 물질은 저 정도인데 몇 가지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낚시터 멧돼지 습격 사건. 아마도 1970년대 말 밀양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동네 저수지에 가끔 외지 사람이 와서 낚시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 사람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50대 이 남성은 목에 날카로운 물체에 물려 직사한 것으로 판명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 날카로운 이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멧돼지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사체는 의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앞으로 처박은 상태에서 고꾸라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목이 난 이빨은 정면에서 물은 것이 분명한데 현장 조사에서 볼 때 사망자의 정면은 저수지 한가운데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황상 저수지 가운데에서 멧돼지가 튀어나와 피해자의 목을 정면으로 달려들어 물었다는 점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과수의 정밀 검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선명한 멧돼지의 이빨 자국은 피해자 정면에서 문 것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동네 사람들은 저수지 근처를 뒤져 멧돼지를 사냥한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지만 결국 앞쪽에서 물었다는 정황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멧돼지 이빨 모양의 다른 흉기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분은 확신하셨습니다. 멧돼지 이빨이 맞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면에서 달려들어 문 것이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새벽에 가니 의자에 앉아 낚싯대를 대고 고기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물에서 튀어나온 멧돼지가 정면으로 목을 물어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중심을 잃고 의자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억지로 논리를 세우면 저수지 앞에 물이 얕은 곳에 멧돼지가 물에 잠수해 있다가 배고픈 멧돼지가 피해자를 먹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목을 정면으로 물기 위해 덤벼들었다는 것인데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어느 여인의 죽음. 본 이야기는 1981년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부터 시작된다. 한국 현대사의 1981년은 많은 의미를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1981년도 100원짜리 동전도 전무후무할까. 이 어수선한 시기에 지금도 믿기 힘든 사건이 하나 있어 회상해본다. 거짓말 또는 과장이라는 말로 애써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두 눈은 분명히 확인했고 또한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기억은 생생한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외제차와 대중교통 버스가 지금의 전농초등학교 앞에서 정면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는 운전사를 포함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손님 몇 명만 있었고 외제차에 혼자 탑승했던 30대 한 여인은 즉사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재빠르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사고 당일 바로 국과수에 부검이 요청된 것이다. 실원 확인도 안 한 채 위에서부터 긴급한 지시가 떨어져 실원 확인 없이 바로 부검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사건에서는 시작부터 발생한 것이다. 직접 사망 원인은 충돌로 인해 핸들이 파손되면서 운전자의 가슴에 정면으로 박혔고 갈비뼈가 부서지면서 심장에 강한 충격으로 주의심장 쇼크사로 판명됐다. 그 당시 국과수 의견은 보통 교통사고로 사망되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어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다만 왜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를 다른 시간에 부검을 했는지가 궁금했을 뿐이다. 30대 여인은 미모의 여성은 아니지만 그리 밉지 않은 긴 머리에 피골이 상접해 보일 정도로 깡마른 체형의 여자였다. 소지품에 대한 정보는 없기에 본 이야기에서는 생략하고 문제는 부검 후 사망 결과를 확정지은 후에 벌어졌다. 심장을 절개하고 부서진 갈비뼈와 심장 상태를 파악한 후인데 벼랑간 이 여자가 수술대 위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다. 그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이분 이외의 세 사람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1981년도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믿기 어려운 광경에 네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현대의학으로 심장은 멈췄고 분명히 여인은 사망했다. 아니, 이미 흉부를 절개해서 모든 내장을 드러낸 상태인데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악몽일 것이다. 그러나 수술대 위에 벌떡 일어난 이 여자는 네 사람을 하나하나 둘러보기까지 했다. 아직도 생생한 그 얼굴, 목각 인형을 깎아놓은 듯한 뼈 구조가 적나라하게 보였고 얼굴에 비해 큰 눈동자는 죽은 동태눈 알처럼 초점 없이 이리저리 회전 운동을 반복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의 행동이었다. 자신의 내부 기관으로 손가락을 넣더니 무언가를 찾듯 이리저리 들쑤시고 있었다. 가슴은 절개된 채 표피와 갈비뼈는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 손가락은 내부 기관을 헤집고 있었다. 부검실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 들려왔다. 뭔가 질퍽거리는 진흙 속에 나무를 넣어 휘젓는 소리. 그 질퍽거리는 소리는 부검실의 모든 공간을 뒤흔들었다.
여자는 마음대로 잘 안 됐는지 두 다리를 더 벌린 후 후비기 시작했다. 1분은 흘렀을까. 여자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며 결국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기절했다. 국과수 위원들은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사태를 수습하고 보고를 서둘렀다. 이 여성이 꺼낸 그것. 핏덩어리인지 뭔지 모를 검붉은 덩어리 같은 것. 그것은 여자의 손에 쥐어졌고 숨도 못 쉬었던 네 사람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건 꿈이다. 나는 지금 악몽을 꾸고 있어. 요새 너무 무리를 한 거야. 좀 쉬면서 일해야 하는데. 기억이 정확하다면 사이즈는 보통 지우개만 했고 재질은 금을 녹여 만든 상자였다. 보통 담배 크기의 4분의 1만한 크기로. 그건 분명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여자의 손에서 그 상자를 집어들고 보니 말 그대로 집육면체의 덩어리에 불과했고 어디서 지시가 떨어졌는지 그 여자는 몇 분 안 돼 바로 어디론가 옮겨졌고 그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그 상자를 녹여보니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나는 절대 잊지 못할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여인의 눈동자와 그것을 끄집어낼 때 났던 소리마저도 생생하다.